자, 앞선 슬라이드를 통해서 BJT 앰플리파이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핏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BJT 앰플리파이어에서 바이어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어스에 의해서 BJT 회로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 동작하지 않는다면 앰플리파이어로서 활용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 DC 포인트들을 활용해서 소신호 파라미터들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게인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JT 앰플리파이어 회로 해석을 위해서 DC 바이어스를 먼저 분석을 해서 이 회로가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소신호 파라미터들을 추출을 한 후에 소신호 회로를 그리고 게인을 추출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BJT 앰플리파이어에서 바이어스, 즉 회로가 어느 동작점에서 동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점을 결정하기 위한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제를 통해서 바이어스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BJT 앰플리파이어에서 바이어스가 왜 중요한지. 자, 책의 예제 5.5번을 보면 한 학생이 여기 가운데 보이는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해서 마이크의 신호를 증폭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크가 되겠고, 이때 인풋 전압이 델타 20mV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컬렉터 단에서 델타 IC는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델타 VB가 되겠죠. 자, 이 수식은 우리가 4장에서 학습을 했었죠. BJT에서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할 때 컬렉터 전류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1.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작은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Vout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바로 소신호 회로 해석을 하면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죠. 전압원이, DC 전압원이. 그러면 결국 Vout은 델타 IC 곱하기 RC가 되죠. 그러면 출력이 1.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V가 됩니다. 지금 이걸 보면 입력이 21V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바이어스 전류가 0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베이스에 전류가 0이고, 그렇게 되면서 트랜지스터 이 컬렉터 전류도 거의 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GM, 개인이 결국 GM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데, 이 GM 값이 어떻게 되나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증폭이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인풋단에 물린다고 해서 신호가 증폭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DC 분석을 통해서 이게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는지 바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에서 어떤 한 학생이 VCC라는 전압을 지금 BJT의 베이스 영역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켜버렸죠. 그럼 이상적인 전압원이 계속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크에 의해서 어떤 전압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 일정한 고정된 이상적인 전압원에서 들어온 전압이 계속 베이스로 들어가서 결국 커런트 부분에 델타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러면
증폭이 돼서 나오는 신호가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VCC가 여기 지금 베이스에 걸려 있죠. 그러면 컬렉터에도 분명히 전압이 형성이 됩니다. 대신 이 전압은 VCC-1kΩ 곱하기 IC가 되겠죠. 그때 이 IC가 얼마냐를 살펴보면 지금 책에서 보면 VCC가 2.5V 정도 가해지고 있죠. 그러면 VB가 2.5V라는 얘기고 컬렉터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겠죠. 지금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주는데 2.5V 정도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굉장히 크게 흘러서 이쪽 컬렉터단 전압이 베이스단 전압보다 엄청나게 낮은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와 컬렉터 접합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형성이 되지 않죠. 컬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Q1이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이어스가 정상적으로 가해지지 않은 한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예제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이스 레지스터를 활용한 바이어싱 기법을 활용한 BJT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베이스 레지스터를 활용해서 바이어싱을 한 BJT 앰플리파이어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RB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저항을 여기 VCC와 IB가 아니죠. 베이스 사이에 삽입해준 회로입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Q1이라는 BJT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차를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베이스와 2m 사이의 VB라는 전압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VB 전압은 한 700에서 800mV 정도 가해지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전압을 바탕으로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전류를 바탕으로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컬렉터 전류가 구해지면 컬렉터 전압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컬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보다 더 큰지를 확인하면 지금 이 Q1이라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죠. VB라는 전압이 가해졌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이 루트를 통해서 키로이오프 법칙을 적용을 해보죠. 그럼 VCC는 IB,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BE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주고 IB에 대해서 플러스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직접 다들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구하나요? 개인 베타를 IB 전류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VC, 즉 컬렉터 전압, 즉 이 컬렉터 전압이라는 게 VC랑 똑같죠. 왜냐하면 에미터가 0V이기 때문에. 그래서 VC는 여기 나오는 VCC 빼기 IC 곱하기 RC가 되죠. 그래서 여기 RC에 곱해주면 이런 VC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베이스의 전압보다 이 컬렉터의 전압이 항상 커야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을 해서 앰플리파이어로 활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VCC가 있고 VB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가 VB의 전압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VB가 델타로 변하면 전체 VC가 크게 변하겠죠. 어차피 RB랑
IC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 이 VB 변화 정도를 충분히 이 전류가, 그러니까 이 VB가 변하더라도 이 텀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계속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VCC가 VB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델타 VB입니다. 어차피 이게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델타 VB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델타 VB보다 VCC가 훨씬 크면 이 바이어스 포인트가 계속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로우 볼테이지에 동작하는 서킷, 그러니까 BJT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VCC를 낮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VB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됐나요? 동작점이 벗어날 수도 있겠죠. 포워드 액티브 리전 영역 바깥으로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로우 볼테이지 디자인에서 바이어스 포인트는 VB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B 변화가 트랜지스터 자체에서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 VB가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기에서 또 어떤 파라미터가 왔다 갔다 하면 또 이 조건 VC가 VB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까요? 어차피 RC랑 RB는 뭐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죠. 우리가 설정해주는 저항값이니까요. 그럼 베타가 있겠죠. 만약에 이 BJT 회로를 설계했는데 이 BJT 회로 내에서 베타가 변화가 심하다. 그렇게 되면 또 바이어스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로 구성은 실제적으로 회로를 설계하는데, 즉 BJT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필드에서요. 왜냐하면 이 베타라는 함수와 또는 VCC라는 함수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조건 하이 볼테이지 동작에서만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점점 우리나라나 반도체 시장의 추세가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회로는 실제 적용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바이어싱 회로는 레지스티브 디바이더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베이스 레지스터를 활용한 바이어싱 기술은 베타 베리에이션과 VB 베리에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VCC가 전압이 낮을 경우에요.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게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기법입니다. 간단하게 베이스와 VCC 사이에 R1이라는 저항을 넣어주고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R2라는 저항을 넣어주는 거죠. 이때 베이스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베이스 전류는 무시할 만큼 작다고 가정을 하고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BJT 회로는 이 베이스 전류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이 VX, 즉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은 볼테이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이러한 식으로 가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베이스 전압을 아니까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E가 되죠. VBE가 여기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VX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컬렉터와 이미터 전압은 어떻게 되냐? 컬렉터와 이미터 전압은 VCC-IS 곱하기 익스포넨셜 R1 더하기 R2분의 R2 VT분의 VCC 곱하기 R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C가 VB보다 크면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뭔가요? 자, 아까 앞에 베이스 레지스터를 활용한 바이어싱 회로에서는 베타 베리에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 회로에서는 베타 베리에이션의 영향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VB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볼테이지 디바이더로 VB가 세팅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가정을 했던 게 있죠. 베이스 커런트가 굉장히 작다고 했을 때 이게 만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디자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BJT 소자에서 베이스 커런트가 굉장히 무시할 정도로 작은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지스티브 디바이더 바이어싱 회로에서 베이스 커런트, 즉 BJT의 베이스 커런트가 무시할 정도로 작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R1과 R2라는 레지스티브 디바이더를 테브닌 등가이로로 바꿔줘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테브닌 등가이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V 테브닌은 여기 지금 R2에 걸리는 전압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V 테브닌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CC가 되고 여기에 전압원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브닌 저항은 R1, R2가 병렬로 연결된 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회로가 구성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VX는 V 테브닌 마이너스 IB R 테브닌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VB 값이 되죠. 그래서 이 VB 값을 바탕으로 컬렉터 전류를 계산을 하죠. 그럼 컬렉터 전류가 IS exponential VT분의 V 테브닌 마이너스 IB R 테브닌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텀을 봤을 때는 지금 베타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바이어스 전류와 전압을 확인을 해서 이 Q1이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컬렉터 전류를 구했는데 베이스 전류를 만약에 베타분의 컬렉터 전류로 계산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V 테브닌이랑 R 테브닌을 알고 있지만 이 IB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IB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둘 다 익스포넨셜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금 여기 IB는 베타분의 여기 IC가 요 값이죠. 그럼 이 수식을 활용해서 요 IB 수식과 IC 수식을 활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잘 적용을 해서 베이스 커런트를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냐? IB를 간단히 이렇게 돌려서 계산하는 거죠. R 테브닌분의 V 테브닌 마이너스 VBE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VBE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VT ln IS IC로 바꿔줘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수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들 아시죠? 4장을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컬렉터 전류를 계산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를 여기 넣어줘서 계산을 하고 이 IB를 바탕으로 다시 컬렉터 전류를 베타를 곱해줘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 과정, 즉 IC를 구했으면 다시 VB를 또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계속 루트를 돌면서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후에 BJT 앰플리파이어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제상 5.9에 보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실제로 이게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컬렉터 전류가 요
is exponential vt분의 v태분인 마이너스 ib r태분이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웃풋 단자 전압은 vcc 마이너스 ic rc가 되죠. 그래서 이 IC를 이렇게 곱해줘서 유도를 하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R1이랑 R2라는 저항값을 굉장히 잘 결정을 해주면 이 컬렉터 전류가 베타에 덜 민감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지금 베타 부분이 없죠. 결국 이 베타 부분은 IB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 IB의 식을 만약에 베타분의 IC로 바꿔주면 영향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V태분인과 R태분인을 이 R1, R2를 잘 조절해서 결정을 하면 베타에 덜 민감한 회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로가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자, 베타에 대해서는 R1, R2를 결정하면 덜 민감해질 수 있는데, 지금 IC가 지금 볼테이지 디바이더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압에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영향을 받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만약에 이 R2 값이 뭐 1%, 2% 정도 변한다고 하면 이 컬렉터 전류는 익스포넨셜 텀에서 그 1%, 2% 영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회로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안정한 바이어싱 회로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R2 변화에 대해서 이 컬렉터 전류가 익스포넨셜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바이어싱 회로가 필요가 하겠죠.